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나죠? 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네, 아침에 날씨는 좋더라고요. 네. 두 분은 사계절 중에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봄이 좋습니다. 추운 겨울을 벗어나 네. 이제 새로운 따뜻한 봄을 맞이할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따뜻한 봄이 될 때가 좋다. 유창민 기자는? 저는 굳이 그냥 지금 이 계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요 시점. 완전 상반되네요. 근데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가을 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저는 맨정신에는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저는 그 여가수가 불렀던 리메이크 곡을 들었었는데 네. 그 가을이 오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가수가 부른 리메이크 곡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이문세가 이문세 씨 곡이 원래 이문세 원곡 몰랐어요. 이거 문제 유출된 거 아니에요? 제가 함정을 파놓은 건데 이 그 한국 갤럽에서 해마다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뭐 봄 하면 여름 하면 가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어떤 게 있는지 보통 이제 그 조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가을이 오면인데 20, 30대가 막 떠올릴 때는 그 여가수가 리메이크한 그 곡을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저 이문세 씨, 저는 40대입니다. 40대가 떠올리는 노래가 이용의 잊혀진 계절?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50대하고 60대는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김상희의 코스모스 한들 한들. 그거요? 그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다. 1위는 뭐예요? 아니 1위가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10대. 연령대별로 다 달라요. 근데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선택한 노래가 이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이제 50대, 60대가 많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 노래 그 아세요? 연령대가 더 많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민의 10%에 가까운 400만 명이 직접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인은 몰라도 되는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인데요. 내용이 복잡해서 보통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유형별 사례를 통해서 최대한 쉽게 김영란법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원탁배 김영란법 퀴즈 대회입니다. 오늘은 이 법 제정의 취지가 뭐고 헌법소원의 쟁점이 뭐고 이런 따분한 얘기 다 제쳐두고 지금까지 워낙 기사가 많이 쏟아졌어요. 네. 선물 세트는 요번에 어떻게더라, 어떤 선물 세트가 각광을 받았다더라. 공지차 등 해서 240만 명이 되고 여기에 배우자를 포함하면 약 4만 명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법 제정의 취지가 뭐고 헌법소원의 쟁점이 뭐고 이런 따분한 얘기 다 제쳐두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기사가 많이 쏟아졌어요. 네. 선물 세트는 요번에 어떻게더라, 어떤 선물 세트가 각광을 받았다더라, 이제 기업에서 상품권을 얼마나 쏟아냈다더라. 네. 하여튼 관련 보도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직접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400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그렇게 많아요? 네, 정부에서 밝힌 공공기관 적용 대상만 한 4만 천여 곳에 이릅니다. 기관이? 네, 기관이 4만 919개 기관이고요. 네. 이 중에 학교가 2만 1,200곳이 해당이 됩니다. 네. 가장 많죠. 사실상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공지차 등 해서 240만 명이 되고 여기에 배우자를 포함하면 약 4만 명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00만 명?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경찰,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기자들까지 주변에서 많은 직군들이 이제 이 법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도
뭐 언론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언론사 임직원 해놔서 임직원이죠. 뭐 기자들뿐만이 아니고 뭐 행정 업무라든지 뭐 다른 그 영역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 출자 출연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 인원만 해도 한 2만 3천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배우자까지 포함을 해서 추산을 하면 몇 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 4만 7천 명? 4만 7천 명. 예. 근데 이 수치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진 않고 더 많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 인구가 24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뭐 5명 중에 1명은 직접 당사자. 그렇죠. 가 되네. 아무래도 세종시는 행정 그러게요. 중심 복합 도시로 만들어준 도시니까. 네. 반면에 어때요? 천안아산은 아무래도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초중고, 그렇죠. 대학도 고등학교 많고. 포함해서 대학교 그리고 뭐 대학병원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쪽의 인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약 한 4만 5천 이상 5만 명. 근데 이 네. 또한 정확하지 않은 거기 네. 때문에 뭐 대략 한 5만 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당사자는. 예. 근데 언론인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두 분 어때요? 이렇게 실제로 피부로 좀 느끼세요? 밥 먹을 때마다 지금 이 밥은 만약에 9월 28일 이후에 먹는 자리이면 이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뭐 가지고서 많은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막상 지금 녹화일은 지금 9월 28일 이전인데 이후가 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또 한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기자들도 일하다 보면 뭐 누구한테 부탁을 받는다거나 뭐 고맙다고 사례를 또 누가 건네 온다거나 뭐 큰 건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3, 5, 10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 뭐 그렇게까지 식사를 3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본 거는 매우 좀 없다 표현은 뭐하고 좀 드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관심사가 많아지는 거죠. 이 밥을 먹어도 정말 문제가 없을까? 그러니까 될까, 안 난 될까? 지금 예. 요 넥타이가 선물을 받은 넥타이거든요. 네. 이 원탁의 기자 이제 녹화 방송을 보고 넥타이를 하나 선물을 해줘야겠다. 아, 그 해서- 작년에 얘기했던 예, 넥타이가 예. 그 넥타이예요? 그 넥타이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그 겁니까?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저랑 10만 원이 예, 넘는 예, 5만 원 산적- 넘는 선물을 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과태료부 가죠. 과태료부가 대상이 되죠. 뭐, 일찍 받길 다행이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퀴즈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사례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고 두 분한테 퀴즈를 내서 많이 맞힌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뭐 앞에는 몸풀기 게임으로 몇 문제를 풀어보고 후반에 본 게임 매 문제마다 틀리는 분한테는 아주 가혹한 벌칙이 있습니다. 잘 맞춰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종익 기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종익 선생님. 그리고 유창임 기자는 학부모입니다. 유창임 학부모가 이종익 선생님한테 선물로 7만 원짜리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선물은 뭐 맥시멈 어디까지 받을 수 있어요? 5만 원? 5만 원이죠. 넘잖아요. 그래서 그 가액을 넘는 2만 원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이 경우에 이종익 선생님은 제재 대상이다 O, 제재 대상이 아니다 X. 하나, 둘, 셋. O. 제재 대상이다. 정답. 어우, 야 이거 위험한데? 분명 이거 연습 게임이라 다행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 가액이 5만 원까지, 그러니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등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5만 원까지 허용이 되잖아요, 선물은. 근데 가액 범위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그 제재 대상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만, 그럼 궁금한 게요. 유창임 학부모는 이종익 네. 선생님에게 네. 5만 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학부모는 담임교사한테 아예 선물 자체를 할 네, 수가 선물 없는 거 자체를 아닌가요? 못 하는 거. 그렇죠. 예. 네. 또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 헷갈려요. 우선 패스.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종익 기자는 일반 회사 그냥
직원이에요. 이대리, 예, 이종익 대리. 그리고 유창민 기자는 공무원입니다. 뭐 유창님 주사. 근데 둘이 업무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술자리 밥자리를 자주 해요. 근데 매번 이렇게 각자 돈을 각출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한 번은 유주사가 사고 한 번은 이대리가 사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술값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유창님 이종익 저 대리 순서가 돼서 밥값 10만 원을 냈어요.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다 O, 제재 대상이 아니다 X. 하나 둘 셋. 갈렸네 이번엔. 정답은 O. 제재 대상이다. 아, 다행이다. 아싸. 같이 점심 식사하고 오셨죠? 아니 이 경우에는 금품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반환을 하면 면책이 되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두 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같이 밥 먹고 서로 더치페이하고 뭐 또는 1차를 하고 바로 2차 옆집에 온 데서 이제 2차를 하는데 비슷한 금액이 나와서 서로 1차는 누가 내고 2차는 다른 사람이 내고 하면 더치페이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연속성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반환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문제. 이종익 기자가 시청 공무원이에요. 유창민 기자는 출입 기자입니다. 근데 뭔가 기사를 쓰려고 그러는데 시청 공무원이 와서 기사 좀 그거 쓰지 말아줘, 뭐 홈페이지에서 내려줘, 또는 거꾸로 뭔가 기사를 좀 써줘, 좀 도와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청탁을 하는 거죠. 질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내려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홈페이지에서 내려까지도? 홈페이지에 내려 또는 기사를 쓰지 말아줘, 뭐 삭제해줘, 뭐 다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 이종익 공무원의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O, 부정청탁이 아니다 X. 하나 둘 셋. 두 분 다 X예요? 왜 이거 청탁하는 거잖아요. 공직자 등에게. 그러게 이게 답이 X인 건 아는데 네. 이게 왜 X인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 왜요? 이 기자한테 기사를 써라 마라 하는 거는 아마 기자에 대한 가장 큰 청탁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사례집에서 본 게 청탁이 아니다라고 네. 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이 부정청탁의 유형을 크게 14가지를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기사 관련해서 부탁을 하는거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이 아닌 걸로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해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표기를 하고 있네요. 몇 개 맞췄나? 1, 2, 3번 해서. 해야죠. 그러면 지금 3대 2예요. 유창민 기자 3, 이종익 기자 2. 다음에는 세 문제 마찬가지로 이거 몸풀기 게임이고 객관식으로 세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익 기자가 교통경찰관이에요. 유창민 기자는 음주운전자입니다. 일반인이고 음주단속을 하는데 유창민 기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0.12%가 나온 거예요. 혈중 알코올농도가. 취소. 면허 취소 대상이잖아요. 근데 유창민 기자가 차에서 내려서 막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요번에 저 면허 취소되면 뭐 생계가 뭐 위태로워집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이종익 경찰관이 봐줬어요. 눈 감아주고 보냈어. 이 경우에 제재 대상은 누구인가요? 1번 둘 다. 2번 경찰만. 3번 음주운전자만. 4번 둘 다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나 둘 셋. 이종익 기자는 1번 네. 둘 다 해당이다. 둘 다 해당이다. 일단 경찰은 공무원의 그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창민 기자는 3번 A. 그러니까 운전자만에게는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그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경찰에 대해서는 다른 법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경찰관만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직접 당사자가 청탁을 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선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을 위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금지 대상이 되기는 하죠.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니까. 하지만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런데 공직자인 경찰관은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를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제재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세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객관식 퀴즈. 이종익 기자 일반인입니다. 이씨. 이씨고. 자, 유창민 기자는 병무청 공무원이에요. 유공무원. 그런데 이씨가 아들이 이번에 군대를 가요. 근데 유창민 공무원한테 가서 보충력 판정 받게 해달라고 막 청탁을 했어요. 이 경우에 이씨의 행위는 해당되는 것은 1번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번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이해 당사자이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헷갈립니다. 하나. 잠깐, 네? 1, 2, 3번만 있는 거죠? 네, 한 번까지만. 찍으시는 거예요? 확률은 높아요, 사지선다보다. 사지선다는 높은데. 자, 하나, 둘, 셋. 4번을 들어. 네. 정답은 2번. 2번이 맞습니다. 이종익 기자가 하나 맞췄어요. 유창인 기자는 3번.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한 이해 당사자다. 그러니까 그 직계이기 때문에 네. 아들 일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문제하고 연결 지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종익 기자는 저 어찌됐건, 네. 3자에 대해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태료 부분에서, 금액 부분에서 제가 조금. 금액은 사실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이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이냐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제3자를 통한 청탁이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건데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청탁을 했잖아요. 본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제가 너무 가정적이었나. 한 몸으로 가족을 한 몸으로 이해를 해서 이종익 기자는 언론사 보도국장입니다. 이 국장님. 네. 유창임 기자는 부하 직원이에요. 직속 부하 직원. 그런데 이 국장 딸이 있는데 딸한테 명품백을 120만 원짜리를 선물을 해줬어요. 이 국장 딸한테. 이 경우에 이제 이 국장이 이제 집에 와서 모르던 가방이 있으니까 봤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애가 너무 좋아해 이 가방을 갖고 싶어 했던 거래. 그래서 돌려주라고 하질 않았어.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요. 이 경우에 제재 대상은 누구일까요? 1번 이종익 국장, 언론사 보도국장 이종익 국장만 해당된다. 2번 이 국장의 딸만 해당된다. 3번 직속 부하 유사원만 해당된다. 제재 대상에. 4번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딸이 국장에게 얘기를 했나요? 했어요. 돌려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1번, 4번. 정답은 5울. 4번이 맞습니다. 어떻게 맞췄어요? 나 이거 둘 다 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딸에게 간 게 딸이 이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종익 기자는 보도국장은 제재 대상이다.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맹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딸이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만 한 거고 사실상 이 국장한테 가는 선물이었으면 제재 대상이 돼요. 근데 이거는 명품백이 이제 딸한테 준 거거든. 그리고 딸이 사용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지만 딸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매기 네. PD님이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네. 미혼이신데 그 이해 당사자가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의 이제 직원이에요. 네. 근데 그 여자 공교롭게 또 여자친구야. 네.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고 선물은 어떻게 사줘야 되죠? 그 경우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사교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건? 공직자를 뭐 흠모해서 막 선물 공세를 할 수 있잖아요. 매기 PD가 공직자를 흠모하야 막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막 귀걸이, 목걸이 막 하고 막 선물 막 비싼 거 하고
상관없답니다. 그거는 공직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선물 마음껏 하세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틀린 분한테는 벌칙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벌칙이. 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하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지선다인가요? 삼지선다인가요? 사지선다입니다. 대체로 OX도 하나 껴있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이종익 기자 주민입니다. 주민 이종익 씨. 건물이 있는데 증축 허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규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유창림 공무원한테 이거 좀 뭐 요건이 좀 안 되는데 좀 증축 허가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유창림 공무원은 부탁을 들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일까요? 1번 둘 다, 2번 이종익 씨 민원인, 3번 공무원 유창림 공무원, 4번 둘 다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나, 둘, 셋. 1번 둘 다. 땡.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공무원만 해당이 된다. 아까 우리 저 연습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이해 당사자, 본인을 위한 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금지되어 있지만 부정청탁은 그렇지만 벌칙은 받지 않는다. 뭐 달리 뭐 돈을 주거나 한 건 아니니까 청탁만 한 거니까. 조금. 그래서 공무원만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면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제 저는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벌칙 못 받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두 분 다 틀렸으니까 제가 그릴게요. 예, 그렇죠. 자 이종익 기자부터. 눈썹 위로 가기로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너무 예쁘게 그려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문제. 스승의 날입니다. 이종익 기자가 학부모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왜 그 스승의 날 되면 이렇게 좀 선물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반 학부모들 30명이 각각 2만 원씩을 내서 그러면 얼마가 돼요? 60만 원. 60만 원이 되죠. 60만 원을 유창민 기자가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종익 학부모가 학부모들과 함께 30명이 2만 원씩을 내서 60만 원짜리 선물을 유창림 선생님한테 했어요. 이 경우에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이게 됩니다. 질문입니까? OX입니까? 아닙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되죠?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재를 받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학부모 한 명당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과태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1번 상황이죠. 법상 최대 부과 금액. 과태료는 판사가 부과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만 원짜리 30명이 내서 60만 원짜리 선물을 아니, 거기에 했어요. 나와 있지 않나요? 안 났어요. 되게 민감해지는데. 자, 1번 4만 원, 2번 10만 원, 3번 120만 원, 4번 300만 원. 4만 원, 2번 10만 원, 3번 120만 원, 4번 300만 원. 최대 과태료 부과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2번 유창임 기자 2번, 이종익 기자 4번. 왜 저를 쳐다보시죠? 과연 정답은 4번. 300만 원이 정답입니다. 각자 이렇게 객출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금액 계산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을 해서 위반 행위의 실현에 가담한 점 이런 경우에는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위반 행위라는 것은 60만 원짜리 선물을 제공한 게 위반 행위거든요. 그래서 6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과태료는 제공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곱하기 5는 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어디가 좋겠습니까? 연지건지가요. 이종익 기자가 기자 합시다. 대한상사 출입기자 이종익 기자. 그리고 대한상사 대표 유창림 대표. 근데 이종익 기자가 신문사에서 행사를 해요. 그런데 무슨 협찬이 좀 필요한 거야. 참가자들한테 나눠줄 뭐 수건, 뭐 음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표 유창림 대표한테 우리 좀 이런 행사인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200만 원어치 수건하고 음료수 막 이러고 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참가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은 누구일까요? 1번 둘 다, 2번 출입기자 이종익 기자만 해당, 3번 대한상사 유창림 대표만 해당, 4번 모두 대상이 아니다. 하나, 둘, 셋! 2번 야, 이번에도 갈렸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그림을 그릴 일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둘 다 해당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두 분 다 틀렸어요, 이번에도. 일반대 다 나눠줬는데도 지금 이종익 기자 몇 번 들었어요? 4번이요. 4번 둘 다 대상이 아니다. 네. 형사처벌 안 받는다. 다 나눠줘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받은 네. 것으로 볼 수 없다. 네. 이런 취지예요. 유창임 기자는 2번이면 출입 기자 이종익 기자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어쨌든 기자의 직위를 이용해서 청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 답 확실한 겁니까? 네. 이거 어디에서 검증 받으신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뽑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200만 원어치 협찬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 돈이든 뭐 물건이든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되죠. 이종익 기자는 요구를 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그죠? 요구를 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직자에 제공한 자에 해당이 돼서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 협찬품을 일반인 행사 참가자들에게 모두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후에 이 금품 등의 사용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품 거래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결과적으로 오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한번 아마 두 분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문제를 못 맞췄다는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좀 잔뜩 숙이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이번에 OX 문제 내드릴게요. 네네네. 이거 위험한데? 지자체 공무원 A 팀장, 이종익 팀장 공무원입니다. 직속 상관인 유창림 국장. 선배가 갑자기 역전이 됐네? 유창림 국장과 이종익 팀장. 문제를 흐리지 마세요. 물론 민감해졌어요. 공직자입니다, 두 분 다. 공무원. 저녁 자리를 함께 했어요. 4만 원이 나왔습니다. 1인당 2만 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직장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종익 팀장이 아이 국장님 저 인사 때 좀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종익 팀장이 밥값을 냈습니다. 1인당 2만 원이고요. 이 경우에 제재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제재 대상이다 O, 제재 대상이 아니다 X. 제재 대상이 아니다. 제재 대상이다. 네. 내기 찬스 한번 쓰시죠. 자, 하나, 둘, 셋. 오. 정답은 O, 제재 대상이다. 아니, 제가 왜 이런 걸 문제를 냈죠?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아닙니다.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 그래서 3만 원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입니다. 그게 뭐 들어오진 않는데요. 드디어 걸렸나요, 저도? 너무 이쁘게 그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퀴즈 하기로 해서 뭐 저도 그렇고 두 분도 굉장히 열심히 사전에 공부를 해온다고 했는데 얼굴 상태는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어때요? 지금 뭐 문제 풀어보니까. 혼선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네, 나는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게 또 법 위반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유 기자 얼굴 보면서 녹화를 하니까 왠지 즐겁네요. 이종익 기자는 어땠어요? 그래도 뭐 제가 열심히 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시행착오는 수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뭐 그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뭐 부담스러운 선물이나 청탁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자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뭐 크게 불편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 얼굴부터 수습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지역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적 중심지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온주가 세운 백제의 초도설에 이어 천안 동성산성과 태조왕건이 고려 건국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거점 지역이라는 천안시. 이제는 역사 문화자원을 토대로 콘텐츠 개발과 정체성 개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얼굴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최근에 고려와 천안의 역사를 연결짓는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안이라는 명칭은 그러니까 1000년이 넘었죠. 그 고려 태조 왕건인 천안도독부 이곳에서부터 이제 첫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천안도독부는 아산, 지금 현재 아산과 예산 등 그 8곳 속군현을 총괄하는 지방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뭐 군사적 전초기지였다. 결론적으로 이 천안도독부가 없었다면 그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도 불가능했었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 건국 시기 하는 시점부터 천안이 굉장히 요충지고 중요한 지역이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뭐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한성백제의 산성 흔적도 좀 발견이 되고 천안 동성산성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뭐 조사 결과도 발표되고 했잖아요. 네, 학술대 바로 전이죠. 전에 이제 그 현재 충북 진천하고 인접한 천안 동면 지역인데요. 네. 여기에 천안 동선산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제 한성도끼 토축산성이 발견된 겁니다. 사실은 뭐 이 산성이 이번에 발견된 건 아니고 이전부터 이제 발견은 돼 있었는데 다만 이것이 한성 백제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동안 충남에서는 뭐 천안을 포함해 충남에서는 그동안 웅진청도 이후에 그러니까 백제 산성과 사찰 등이 다 웅진으로 이전한 그때 시절 것만 발견됐지 지금처럼 그 한성도끼 관방 유적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백제 후반기의 유적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백제 전반기의 그 유적은 이번에 이제 처음 확인이 됐다. 천안에서는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된다면 이 사학계에서는 동선산성의 이번 발굴 조사에 의의를 굉장히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요 당시에 천안시는 뭐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네.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이거 동성산성 발굴조사 결과 발표하는 것도 천안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시기에 천안시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한 천안시의 그 학술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우리 뭐 이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백제 초도 직산 위례성과 관련한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안시는 그닥 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봤을 땐 고려의 역사도 천안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고 백제의 역사도 천안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걸 집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천안시 2000여 공무원 중에 학예사가 5명이 있거든요. 네. 이 5명 중에 4명은 천안박물관 소속 학예사입니다. 네.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학예사는 단 1명뿐이죠. 네. 그 한 명이 여러 시대의 역사를 한꺼번에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 시간을 빌려서 좀 천안시에 주문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학예사 숫자를 더 늘리고 그러니까 천안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바로 세우는 그런 팀을 새롭게 구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하긴 천안시로서는 다소 좀 이때 동선산성 발표에 좀 난감한 표정을 지긴 짓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 오히려 그 최근에 있었죠 추모제. 그때는 시장님이 참석을 안 했고 뭐 하다못해 시의장도 숙모제는 뭐예요? 그 저기 온조대왕 숙모제. 온조대왕 숙모제. 숙모제죠. 예. 네. 그런데 당시 고려의 역사 문화를 찾겠다는 하는 학술대에서는 뭐 시내 주변의 곳곳에 현수막까지 달릴 정도로 대대적인 그런 홍보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기존부터 해오던 이 숙모제에는 참석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좀 의아스럽다. 좀 이렇게 신문 기사에 보면은 참석한 걸로 나온 게 많던데. 그 상당수 기자들이 좀 오보를 냈고요. 구분영 시장이 마치 참가한 것처럼 기사를 쓴 기사들이 많던데 그건 네. 전부 다 오보고요. 그때 당시에 구분영 시장은 숙모제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천안 흥타령 춤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네.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히 그날 구분영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게 왜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온조왕 사당을 2015년도에 작년이었죠. 네. 2015년도에 무려 13억 원을 들여서 그 재현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선조 정유재란 선조 때 불타서 없어진 사당을 다시 복원을 한 건데요. 네. 이 사당의 가장 큰 기능은 아무래도 재에 있을 겁니다. 그 재에 온조대왕의 숙모제를 한다라는데 1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곳에서 그런데 그 시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백제초도 천안설 직산설을 주장하는 천안 입장에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백제 초도설에 거론되는 천안은 그 기원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 18년부터 그 13년간 천안이 첫 도읍지라는 건데 여기에도 등장하고 역시 고려시대 역시 천안이 중심지였다. 이 말은 그 천안의 역사는 1000년을 넘도록 우리나라의 가장 그 대표적인 중심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왜 정리 안 하고 넘어갔어요? 어떤 온조왕 숙모제 왜 하는지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숙모제? 예. 숙모제는 온조왕을 추모하는 거 아니에요? 추모하고. 예. 그러니까 뭐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그 온조왕 사당을 설치를 했었고요. 예. 그 후에 선조 정유재란 때 이게 왜군에 의해 소실된 이후에 약 한 400여 년간 그 숙모제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네. 최근 2004년부터 숙모제가 다시 시작이 됐고 지난해는 그 온조왕 사당이 복원된 이후에 온조왕 사당에서 2년째 지금 숙모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오 기자님이 정리 캐릭터가 탐나십니까? 아닙니다. 각 고장에 있어 그 지역의 대표 역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 고장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천안 역사는 임시 역사라는 이름의 가건물로 2003년부터 무려 13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향후 개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역 임시 역사가 13년째 임시 역사다. 네. 근데 천안역이 그 운영된 거는 역사는 천안 역사의 역사. 그렇죠. 네, 100년이 넘잖아요. 네, 그렇죠. 천안역은 1905년 1월 2일이죠. 그 경부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1934년에 준공을 했고 역사가 준공이 됐고 그 50년에 그 6.25 전쟁 때 소실됐다가 8년 후에 다시 신축이 됐습니다. 한 1세기를 넘어선 건데요. 지금 현재 그 경부, 호남, 장항선을 이어 그 지난 2005년부터는 수도권 전철 그리고 현재 그 천안, 청주한 그 복선 전철까지 한다고 하면 그 5개 노선이 이용 가능한 역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111년 되네, 111년. 그렇죠. 천안역 승하차 인원만 봤을 때 최근 국가교통 DB 자료에 따르면 760만입니다. 760만 뭐가요? 승하차 천안역을 한 해에? 예, 760만 명. 이용하는 네. 인원이 760만이라는 건데 이 인원을 능가하는 역은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수원역,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입니다. 네. 서울, 용산, 영등포를 뭐 서울 지역으로 묶게 된다면 지역별로는 천안이 전국 6위 규모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이용객도 많고 한데 늘 뭐 하여튼 천안에서 계속 10여 년째 임시 역사, 민자 역사를 한 해 만에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지 못하고 임시 역사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난 2003년이죠. 그렇죠. 그 민자 사업을 목적으로 역사를 허물고 이제 뭐 새롭게 하겠다고 임시 형태를 갖췄는데 이 좀 과정을 보면 2002년 12월 달에 그 지금 코레일의 전신인 한국철도공사, 네. 한국철도공사가 그 천안역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과정을 지나면서 2007년도에는 천안 역사 신축을 위해서 그 건축 허가를 천안시에서 맡았고요. 네. 하지만 5년이 지나서 이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돼가지고 이 코레일과 함께 이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다시 또 코레일은 그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다가 최근에서야 대법원으로부터 판결할 때까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뭐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서 뭐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건축 허가까지 받았는데 실제 사업성이 실천까지 없다고 해서 아마 사업을 포기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천안역은 굉장히 오히려 소외를 받은 그런 격이 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KTX 역사가 2004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이제 주요 역사들이 상당수가 현대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한 가지 그 장항선 직선화 과정에서도 상당수 이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역들이 다 현대화가 이루어졌죠. 근데 천안시는 이 민자 역사가 추진된다라는 게 이유가 돼서 지금 형태의 임시 역사 가건물만 세워지고 전혀 이제 역사다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지금 뭐 민자 역사 추진해오던 업체는 지금 뭐 어쨌든 소송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다 포기한 상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천안시는 신축계획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증개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 60km 정도가 되거든요. 이 사업의 연계에 지금 천안역을 증개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약 1조 원 가까이 투입이 되거든요. 현재 그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의 그 총사업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의 추진에 앞서서 연구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요. 천안 청주공항과 관련해서 천안역에 증가하는 승하차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부정적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과연 천안 청주공항 이 북선저철화 사업에 있어서 천안역 신축이 과연 타당하냐의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지금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핵심은 이거네. 천안 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 사업 때문에 역사를 신축하는 것이냐. 그러면 타당성이 별로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거고. 예. 증개축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천안역은 13년 동안 지금 임시 역사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선 전철 사업이 아니더라도 증개축을 해야 되는 그렇죠. 역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라도 좀 끼어달라라는 식의 천안시의 요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통계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천안역에는 고속철도가 승하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천안아산 KTX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만 따로 놓고 한번 좀 승차 인원을 좀 따져봤거든요. KTX는 빼고. 예. 그 새마을 승차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안역은 62만 653명입니다. 이 인원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서울역 승차 인원보다 많은 거거든요. 서울역이 58만 3,544명. 한 해에. 예. 천안이 많다는 느낌보다는 서울역의 승하차 인원이 아무래도 서울은 좀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그러면 새마을호 승차 인원에 있어서 천안보다 많은 역사는 어디냐 했을 때 영등포와 수원밖에 없었습니다. 아, 전국에서? 예. 그리고 무궁화호 기준으로 했을 때 무궁화호는 승차 인원이 314만이었고요. 이때 천안보다 많은 승차 인원은
서울역, 영등포역, 수원역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쨌든 많다는 얘기예요. 뭐 전국에서 새마을은 세 번째, 뭐 무궁화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인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용객이 많은데 10년이 넘도록 임시 역사로 방치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민자 역사는 뭐 일단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재정 사업도 지금 별로 그렇게 부정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건 기획재정부가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도 그렇지만 그 청주 천안간 그 복선화 전철 요 연구 용역 자체를 또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이 연구 결과는 그대로 좀 알리고 또 천안역 신축이 됐건 증개축이 됐건 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알린 다음에 거기에서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좀 한번 지켜보긴 하겠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뭐 천안시가 됐건 그 꾸준히 좀 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영란법을 최초 위반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법안 제안 배경을 대한민국에 꼭 필요했던 거절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거절의 자유. 우리 사회 특성상 공직사회 내부에서 선배나 상사가 뭘 부탁하면 다소 부당하더라도 거절할 수가 없고 또 고가의 선물이 부담스러워도 버릇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돌려주지 못하는 문화. 사실 문화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노우라고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됐고 현실적으로는 그 문화를, 그 관행을 뿌리째 뒤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색하고 거북한 점도 많을 겁니다. 다만 누군가의 청탁이나 대접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부터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